네,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시청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자산운용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최영권입니다. 저는 우리 1989년 한국투자신탁이라는 회사에서 첫 직장에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국민은행 신탁부장을 한 5년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연금에서 이 자금운용단장을 한 3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외 주식이라든지 뭐 국내외 채권, 그다음에 부동산을 비롯한 대체 투자, 파생 상품까지 뭐 하여튼 두루두루 뭐 이런 상품들을 이쪽 시장에서만 지금 한 32년째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표가 되신 후에 외부의 활동도 되게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외부 활동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전에는 뭐 공제회들에서 그 자산운용위원회 위원으로 좀 활동도 했었고요. 뭐 현재는 최근에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ESG 출범에 맞춰서 ESG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우리나라 그 지금 4천억 불 정도 되는 한국은행 그 외자원의 운용 그 자문위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여러 금융회사에서 주식 운용 업무를 맡아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업계에서 전문가로 꼽히고 계시는데요. 주식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너무 궁금해요. 네, 그 전문가라고 꼽히는데 사실은 아직도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성장하고 현재 공부를 더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이제 그 처음에 그 한국투자신탁에 입사해서 한 13년간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주식 펀드 매니저로 활동을 했었는데 제가 한투에 처음 입사했을 때 제 첫 업무가 운용 평가 업무였어요. 그 업무를 하다가 옆에 이제 선배들의 그 주식 운용하는 모습을 좀 보고 그때 당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81년도 증권 시장이 개장되고 한 10여 년 정도 흐른 시장이었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살 때 한도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더 사지도 못하고 막 이런 시절이었는데 그 부분을 보고 저도 나중에 제가 저기 펀드 매니저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근데 제가 우연찮게 그 한국투자신탁에서 그 운용력을 선발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운이 좀 좋았다고 할까. 하여튼 25명 중에 제가 1등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주식운용본부의 그 막내 대리로 이제 펀드 매니저 생활을 시작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 펀드 매니저에 좀 그 발을 들어놓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자산운용과는 1999년부터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99년도라는 해가 제가 89년에 한투에 입사를 했었는데 99년도에 이직을 결심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이 그 첫 이직한 장소가 지금은 이제 우리자산운용이지만 그 전에는 동양자산운용이었거든요. 거기에 주식운용부장으로 근무를 했다가 어떻게 보면 다시 20년 만에 되돌아와서 지금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표이사로 취임하신 이후 가장 대표적인 성과를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제가 우리자산운용의 대표가 되면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부분이 이 퇴직연금에 대한 상품을 좀 한번 잘 만들어 보는 거였습니다. 저희가 뭐 제가 이제 옛날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은행에서 개인연금 또 공적연금, 공무원연금에서 공적연금 이런 걸 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이 이제 앞으로 중요한 노후 준비에 아주 중요한 상품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가장 좋은 상품이 뭐냐? 그게 요새 좀 이야기하는 이제 TDF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산 배분을 자동으로 연결해주는 상품. 그거를 이제 글로벌로 해가지고 이제 그 우리나라가 국내 자산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해외 자산까지 글로벌 자산 배분 펀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외국의 파트너를 좀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같이 이제 좀 잘할 수 있는 운용사가 이제 우리가 이제 블랙락이라고 지금 전 세계 지금 1등 하는 이제 그 글로벌 운용사인데 이제 그쪽과 같이 협업으로 하는 그 TDF 펀드를 만든 게 지금 제일 기억에 남고 또 그 펀드가 앞으로 우리나라 그 우리 국민들의 그 노후를 준비하는데 하여튼 좋은 상품이 되기 위해서 한번 계속 또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책임 투자를 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저는 제대로 책임 투자를 운영하는 이제 그런 운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조직이 먼저 좀 제일 필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외부의 그 전문가들을 좀 영입을 해가지고 오자마자 사실은 이제 책임 투자 리서치 팀을 만들어서 국내 주식, 그다음에 국내 채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책임 투자를 앞으로 집중하고 이 부분에 선도적인 운용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작년에 이제 ESG 주식형 펀드라든지 이제 ESG 채권형 펀드 뭐 이런 것들을 론칭해서 지금, 그리고 또 사실 작년 연말에는 또 모 연기금에서 저희들한테 또 책임 투자 그 운용사로 저희가 선정이 됐었거든요. 사실 그때가 좀 제일 기뻤던 것 같고 그 노력의 결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임 투자 또는 ESG 투자라고 하는데 이게 이 단어가 기업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에게도 아직은 좀 생소한 것 같거든요. 이 책임 투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책임 투자 ESG 요즘 이제 ESG라는 용어를 좀 많이 쓰는데 뭐 많은 분들이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갑자기 또 최근에 뉴스를 ESG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또 수많은 뉴스들이 지금 막 쏟아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ESG가 뭐냐면 이제 E는 이제 영어의 이니셜인데 environment에서 환경이라는 부분이고, S는 social 그래서 사회적인 부분, 그다음에 G는 governance에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뭐 지배구조 뭐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특히 이제 뭐 지배구조는 뭐 이제 어떤 우리나라의 그 주주가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뭐 다른 회사를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중시가 좀 저평가 받았던 이유가 사실 가버넌스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 해서 요 세 개의 글자를 따서 ESG 투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더 부각이 된 게 지금 환경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저희도 뭐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이후에 그 맑은 하늘을 좀 요새 좀 많이 보게 되는데, 코로나의 그 발생의 원인이 뭐 환경 파괴 뭐 이런 이슈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글로벌한 어떤 이제 협약 기구인 이제 UN 파리 기후 협약이 2015년도에 결성이 됐었는데, 작년에 그 유엔에서 그 중국이 2060년도까지 그 석탄 제로 뭐 이거를 좀 발표를 했어요. 또 우리나라도 작년 12월 달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우리나라는 2050년도까지 탈석탄 제로를 하겠다 뭐 이렇게 또 선언을 하고, 거기 덧붙여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대통령이 되는 공약 중에 하나가 2015년도에 사실은 그때 그 파리 협약 기구에 미국이 선언을 해놓고도 사실은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탈퇴를 하면서 좀 동력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번 바이든 대통령은 자기가 취임하자마자 77일 안에 다시 유엔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서명을 하겠다 이러면서 특히 그 환경이 좀 더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ESG 경영이라는 말이 많이 부각이 됐고요. 또 거기에 발맞춰 이제 기업 이제 투자, 사실 ESG라는 용어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봤던 개념이었는데, 이제 ESG 점수가 이제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를 안 하니까 이제 기업들도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들 지금 ESG 경영을 하겠다라고 해서 좀 기업들이 특히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SK 뭐 그룹 같은 경우에는 리백이라고 해서 앞으로 이 자기들이 생산하는 제조 상품의 그 전기가 어떤 석탄 발전이나 이런 걸로 하는 거는 안 하겠다. 뭐 신재생 에너지를 100% 쓰는 리사이클이거든요. 그 100이라는 게. 그래서 뭐 거기다가 뭐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속속 ESG 경영을 선언하면서 이 부분이 그 크게 그 규범으로 지금 글로벌 투자의 어떤 패러다임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투자가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초 코스피가 3,200선을 돌파한 이후 롤러코스터 장세를 타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거의 뭐 아시다시피 제가 보니까 작년에 연초에 한 2,000포인트 정도 주가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3월 중순경에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제 글로벌로 확산이 되면서 우리나라 주가가 아마 1,300만 중반까지 좀 빠진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그 사이에 거의 뭐 1년이 채 안 되는 시점인데 거의 한 2,000포인트가 올랐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앞으로 주가가 더 갈지 안 갈지 하면서 어떤 심리적인 뉴스에 의해서 지금 이제 장이 이제 이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뭐 그런 구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요거를 뭐 어떻게 앞으로 지수가 올라간다 내려간다에 대해서는 이제 뭐 그 좀 참 어려운 질문이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이제 이 주가 수준이 많이 올라다 보니까 과연 우리 기업들이 그러면 실적을 그만큼 내고 있느냐에 지금 초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확인 작업이 아마 이제 1, 4분기 정도에 아마 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던 이유는 이제 코로나 백신이 개발이 되고 이제 연말쯤 되면 뭐 전부 다가 이제 그 뭐라고 집단 면역 뭐 생기면 다시 경제가 정상화로 돌아가는 뭐 그런 과정.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번은 코로나19 때문에 각국이 각종 경기 부양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국판 뉴딜도 있지만 미국도 이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대규모 경기 부양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런 펀더멘탈이 좀 더 강해지는 뭐 그런 국면은 갈 거다. 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제가 좀 걱정하는 부분은 항상 보면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입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이 제로 금리를 선언하고 돈을 많이 풀면서 특히 또 뭐 여러 가지 재정 정책이나 이런 걸 하면서 결국은 이제 경기 부양을 하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물가가 오르게 되면 이제 중앙은행 속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방어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린다거나 또 양적 완화를 또 다시 걷어들일 경우에는 또 일부 또 이 충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거기서 최근에 미국 중앙은행이 뭐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게 향후 2년간은 금리 인상하지 않겠다라는 걸 계속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래도 뭐 여러 가지로 보면 이제 고용이라든가 물가보다는 이제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될 때까지는 아마 제로금리가 유지된다면 조금 더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민간 뉴딜 펀드 활성화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우리자산운용이 지난해 11월 30일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관련 종목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상품을 선보이기도 했잖아요. 앞으로도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네, 그때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각국도 지금 전부 다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지만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잠재 미래 경제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정부는 이제 한 축으로는 이제 우리나라가 글로벌 그 강자인 IT 부분에 그 디지털 뉴딜이라는 어떤 그런 하나의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그 말씀드렸지만 이제 환경 이제 그 지금 2050년까지 석탄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린이라는 부분 특히 그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광 뭐 그다음에 풍력 그다음에 또 뭐 또 그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전기를 또 이용한 뭐 수소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아마 투자는 좀 바람직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기업이 이번 기회에 그쪽 부분에 어떤 지금 풍부한 시중의 유동성이 어떻게 보면 그게 투자로 연결이 되고 또 그러면서 또 고용도 창출이 되고 이렇게 선순환을 돌 수 있다면 이번에 그 정책은 되게 그 좋은 결과를 맺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도 저희에 부응해서 이 펀드를 출시했는데 사실 펀드 출시가 한 50일 정도 지났는데도 지금 제가 오늘 한번 수익률을 봤더니 한 30%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ESG하고 뭐 이런 부분의 그 어떤 투자의 선순환이 아마 이쪽으로 자금들이 계속 모이게 되고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냐. 그래서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또 하나 지금 준비하고 있는 후속 작업은 이 올해 우리 금융그룹이 그 비전을 발표했는데 이 혁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혁신이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주식 투자 여기 뭐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시지만 이 혁신 성장을 하는 기업에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미국의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제가 지금 우연히 봤는데 그게 뭐 우리가 혁신의 종류가 이 존속적 혁신과 이 파괴적 혁신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존속적 혁신은 뭐 크게 티가 안 나요. 그렇지만 이제 이 테슬라가 그 처음에 2015년도에 뭐 그때 막 적자나고 이러면서도 그 어떤 이제 내연 기관을 결국은 이제 환경에 맞춰서 갔던 그런 인사이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혁신 성장을 하는 기업에 좀 투자하는 펀드를 좀 만들면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직원들하고 지금 계속 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글로벌 경쟁력이 이제 한국의 어떤 장점이 있는 기업들도 좀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해외 투자도 하시니까 또 미국의 그런 혁신 성장 기업 또 중국의 대표적인 혁상 기업 그래서 미중 한국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해가지고 뭐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펀드를 좀 하나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이제 IT 회사라는 인식 변화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해 하고 계시는 노력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전에 제가 한 10년 전에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이제 데이터를 이제 수많은 데이터가 있죠. 우리가 이제 자산 운용하는 데도 보면 뭐 여러 가지 기업의 실적 뭐 등등등 외부의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를 이 정보화하려는 거를 사실 이제 이 자산운용 쪽에서는 퀀트라는 용어를 좀 많이 썼었어요.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 이 쏟아지는 데이터의 양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제 그래서 우리 직원들 전부 다 이 코딩 교육을 좀 제가 좀 동료도 하고 뭐 또 최근에 우리 뽑은 신입 직원들은 코딩 역량을 보고 이제 이렇게 좀 직원들 뽑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데이터가 많아도 이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정보화하려고 하는 역량이 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이번 데이터를 정보화시키고 또 이 정보가 요즘은 좀 머신러닝 해가지고 이제 자기학습도 있고 뭐 딥러닝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지식으로 어떤 이제 만드는 과정 이 전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IT 기반에서 여러 가지 그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도 지금 저희가 이제 그 고민을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지만 지금 이제 뭐 핀테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파이낸스가 테크를 지금 뭐 이렇게 접목해서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핀테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크핀이라고 그래요. 테크 기업이 뭐 텐센트나 알리바바 같은 그런 플랫폼 회사들이 오히려 금융 쪽으로 진출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테크핀 회사하고 이 핀테크가 지금 경합을 벌이는 건데 이 파이낸스 하는 분들이 사실 보면 IT 좀 되게 좀 약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해외를 이제 이렇게 저희 직원들 포함해서 제가 이제 학습을 해보니까 글로벌 자산 운용사 1인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라딘이라는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레귤레이션 텍, 그다음에 리스크 매니저, 뭐 포트폴리오 매니저, 그다음에 리스크 매니저까지 뭐 그런 그 플랫폼을 가지고 지금 또 이게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자산 관리 쪽으로는 지금 영국의 골드만삭스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자산 관리 그래서 자기들이 선언을 했습니다. 아예 그냥 영국의 골드만삭스 은행은 IT 회사다라고 해서 이제 대면 고객은 다 없어버리고 이제 비대면으로 모든 업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 지금 그 금융기관들이 뭐 그동안 준비를 열심히 해왔지만 아마 이 테크의 경쟁력이 앞으로 자산운용사에도 큰 이 차별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준비를 하면서 고객과 이 소통하는 그 솔루션 프로바이더 그 솔루션을 고객의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운용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직원들이 저 인터넷이라든지 저희가 앱도 지금 개발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은행하고는 이제 협업을 해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머신러닝, 그러니까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 펀드도 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올 7월이면 좀 가시화돼서 저희가 시장에 좀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자산 운용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개인적인 포부이자 이제 우리 자산 운용이 지향하는 반대요. 사실은 이제 이 저금리가 지속이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 저금리 쪽에서 좀 큰 수익을 얻지 못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대하는 거는 우리 국민들 모두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돼서 부자가 되는 방법이야 노후 준비를 하는 부분도 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국민연금 그다음에 이제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은 이제 퇴직연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연금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연금이야 이제 우리 국민연금에서 제도적으로 이 최저 부분을 받침을 하고 있지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우리 개인들의 몫이 중요합니다. 개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게 장기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떻게 좀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좀 이 노후에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제가 꼭 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우리 이제 경제학 원론 책 첫 페이지 보면 이제 이 경제 주체가 국가, 이제 기업, 가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가계 자산의 이 부동산이 거의 80% 이상 차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부동산으로 이 자산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건 이게 현금 흐름도 없고, 그런데 상당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기업 쪽에 어떤 아까 말씀드린 혁신성장 기업이나 이런데 투자가 된다면 또 혁신성장 기업들이 또 성장을 하게 되고, 텐센트나 미국의 구글, 아마존처럼 또 성장을 하게 되면 거기서 고용이 일어나고, 그럼 국가가 또 발전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선순환이 되는 그런 구조의 우리 자산 운용이 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와 저희 직원들이 하여튼 노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을 위한 조언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투자님들한테 한 3가지 정도의 원칙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자신에게 좀 투자를 먼저 좀 하자.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투자 자산을 선택을 할 때, 내가 이걸 왜 사지? 라는 이제 질문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게 결국은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앞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 트렌드는 뭐냐. 앞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금융 환경의 변화, 특히 지금 ESG 같은 경우에 환경, 이런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럼 신재생 에너지. 그래서 이런 학습을 좀 자기 자신이 확신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의 말을 듣는다든지 인터넷에서 짧은 정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의 투자 역량을 키우는 것이 좀 제일 급선무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장기 투자입니다. 저도 지금 한 30년간 이쪽에 있으면서 고가에 팔고 저가에 살 수 있는 역량은 없어요. 그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집을 사는 사람이 오늘 집을 샀다가 내일 가격이 올랐다고 이거를 또 팔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런 어떤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게 이제 포노 사피엔스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지금의 인류는 핸드폰 없이는 모든 걸 할 수 없다. 이걸로 사업을 해야 되고, 이걸로 아침부터 일어나서 계속 이걸 들고 다니고, 특히 요새 이제 주식 투자가 이렇게 좀 많이 좀 확산이 되면서 하루에 계좌 개설이 거의 한 45,000건 이렇게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좌 개설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비대면으로 주민등록증 사진만 착각 찍어서 보내면 1분 만에 계좌 개설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손 안에서 이제 시세를 보게 되면 이게 어떤 때는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조금 벌었다고 팔 수도 있고, 또 거기에 관련된 뉴스를 보고 감정에 휘말리거나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것들이 또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조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상의 트렌드나 이런 걸 보고 거기에 유망한 종목이면 그게 하루아침에 막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장기 투자하는 그런 거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저 세 번째는 분산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저희 아들도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친구들이 막 투자를 하는데 뭐 몇 배를 벌었다. 뭐 수익률이 무슨 200% 100%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노력 아닙니다. 그건 운이에요. 그거를 이제 럭이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그래서 자산운용하는 사람들은 럭과 이 스킬을 자꾸 구분하려고 하는 건데 결국은 이 위험을 분산 계란을 한 바구니에 뭐 담지 말라라는 뭐 기본적인 그런 용어도 있지만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아까 그 BBIG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기업이 있으면 또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막 성장하는 산업이긴 하지만 또 그 이어서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가격 면에서 많이 빠져 있구나 하는 주식들도 또 나중에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종목을 좀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또 투자의 방법도 어떻게 보면 시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적립식처럼 한 번에 어떤 재산을 한 번에 이렇게 투자하지 말고 이렇게 시간마다 이렇게 하는 적립식. 그래서 뭐 제가 자산운용사에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펀드를 좀 저희는 한 80% 정도를 가입을 하시고 한 20% 정도는 뭐 이렇게 시장을 보면서 공부하고 뭐 선택하고 뭐 이런 노력도 여러분들이 한번 기울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 아까 그 TDF라는 상품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나이에 맞는 위험을 이렇게 고려해서 하는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TDF가 이제 한 6개 정도 이렇게 상품이 있는데 2050년이 만기인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자님처럼 이렇게 한 30살 정도 이전에 있는 투자가들은 좀 고위험, 주식 비중이 높은 상품을 하고 또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같이 이제 곧 은퇴를 앞둔 사람인 경우에는 지금 막 이렇게 뭐 위험 자산, 뭐 주식 비중을 많이 높일 수는 없죠. 지금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안전 자산인 채권이나 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 그래서 그런 어떤 노인은 노인대로 뭐 젊은 청년은 청년대로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투자의 위치와 성향을 파악하신 후에 그렇게 투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제가 중간에 한 말씀을 못 들었는데 제가 아까 저 포부 중에 제가 한 2017년에 그때 그 싱가포르에서 포럼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그 행사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 책을 이렇게 선물을 해줬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서점에는 없는데 이 제목이 Can Finance Save the World예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여러 가지로 금융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아까 그 ESG 환경 뭐 여러 가지 뭐 소셜 뭐 가버넌스처럼 이 세상을 어떻게 보면 좀 바꿀 수 있는 그 영역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자산 우리 임직원들은 투자에 있어서 저희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만들고 온 국민이 부자되는 그런 노력을 계속하는 운용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민과 혁신을 위해 노력하시는 그 대표님의 진심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한번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우리자산운용은 저희가 2019년 8월 우리금융그룹의 자회사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자산운용의 임직원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전통적인 주식 채권뿐만이 아니라 아까 그 퇴직연금, 그 다음에 후에는 저희가 그런 어떤 혁신성장, 뭐 뉴딜 이런 펀드들을 계속 잘 운용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부자된 그리고 앞으로 요번을 계기로 해서 저희 여러 펀드 매니저들이나 저나 이렇게 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한번 많이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말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